심장 자체가 힘들어졌을 때 두근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심장 문제인데 왜 숨이 찰까요? 숨 찬 거는 폐인데 왜 숨이 찰까요? 보통 분들은 이 증상이 있어서 난 계단을 오르기가 무서워.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두근거리고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니까 이거 내 몸이 이거 하지 말라는 신호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혈액을 갖다 쓰지를 않으니까 심장이 주려고 하는데 안 가져가니까 얘가 부하가 걸려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심장이 약해졌을 때 내가 과연 뭘 느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심장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는 듣고 검사 결과에도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자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첫째로 숨이 많이 차요. 둘째, 혈액순환이 안 된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손발이 차거나 어느 부분이 건조해지거나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셋째, 심장 자체가 힘들어졌을 때 심장이 박동 자체가 불규칙해지거나 심장 자체의 리듬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두근거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심장 문제인데 왜 숨이 찰까요? 숨 찬 거는 폐인데 왜 숨이 찰까요? 심장이 약해졌는데. 심장이 약해진 초반에는 숨이 차는 것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심장이 많이 허약해졌을 때 숨찬 증상이 딱 따라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심장이 여기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을 좌심방,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을 좌심실, 요거는 우심방, 우심실이 되겠죠. 숨이 왜 차는지 구조를 보면 알아요. 심장을 반 딱 잘라서 왼쪽에 있는 심장 펌프의 역할과 오른쪽에 있는 심장 펌프의 역할이 다릅니다. 딱 반 잘라서 오른쪽에 있는 심장 근육들은, 펌프는 이렇게 혈류가 전신에서, 이게 정맥에서 들어오는 혈류예요. 들어와서 우심실,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펌프 역할을 쫙 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로 밀어주냐? 산소를 다 쓴, 영양분도 다 쓴 혈액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산소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로 들어가서 산소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요. 왼쪽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산소를 포함한 혈액을 다시 전신으로 밀어줍니다. 가장 강한 근육이 좌심실에 있는 심근입니다. 이게 전신으로 멀리 뻗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수축 근육이에요. 근데 보통 심장이 약해졌을 때 얘가 약해집니다. 그럼 약해지면 얘가 빨리빨리 펌프를 못 해주니까 점점 딜레이가 생겨요. 나가줘야 될 혈액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 전에 단계에 있는 장기에 혈액이 고입니다. 폐에서 울혈, 피가 느리게 흐르니까 거기에 피가 멈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정맥혈이 들어와서 내보내야 되는데 혈액이 멈춰 있다. 산소 교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폐가 고장나지도 않았는데 혈액 흐름이 나쁘니까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산소 부족 증상. 폐가 혈액이 고여가지고 거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차고 숨이 깊게 들어오지 않고 호흡이 시원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순환장애. 혈액이 전신으로 강한 압력으로 들어가서 점점 모세혈관 끝까지 가야지만이 거기에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큰 혈관 근처에는 세포가 있어도 이걸 받지를 않아요. 모세혈관의 끝단에서만 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력이 약하다 그러면 이쯤에서 돌아가 버립니다. 혈액이 끝까지 도달을 하지를 못하고 가장 끝단까지 도달해서 거기서 산소도 주고 영양소도 주고 노폐물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데, 심장의 힘이 약해져서 좌심실이 뻗어나가는 힘, 혈액을 끝까지 밀어주는 힘이 약해져서 도달을 못했어요. 그러면 순환장애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째, 혈액이 도달을 못하니까 따뜻한 피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죠. 손발끝이 차갑고, 그 다음 저림이 발생하고, 혈액에서 수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니까 건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노폐물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수분이 정체돼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게 모두 순환장애, 말초 순환장애. 심장이 말초까지 밀어주는 능력이 안 되니까 말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셋째, 두근거림. 심장도 근육입니다. 근육이기 때문에 혈액을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 심장 주변으로 혈액이 막 흐르니까 심장은 좋은 혈액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혈액 부족에 시달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모든 장기, 심지어는 혈액을 보내주려고 노력하는 이 심장 자체도 혈관이 뻗어 있어서 이 주변에 흐르는 혈관에 의해서 각각의 근육에 다 혈액이 공급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까지
가서 영양분과 수분, 산소를 주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심장 자체에 혈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심근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수축 능력이 떨어지니까 안정적인 수축을 해내지를 못하고 불안정하고 빈도를 높이고 그리고 빨리 원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그래서 심근이 약해지면 하트레이트 리커버리, 두근두근 하다가 빨리 원상으로 복귀하는 능력, 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심박 변이도 다양하게, 심근이 힘이 좋으니까 굉장히 베리에이션을 높여서 다양하게 뛸 수 있는데 박동이 단조로워지더라. 그게 심장이 약해지는 방향입니다. 자각적으로는 두근거림, 빈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서 점점 불면이나 불안, 이런 증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증상이 심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장이 왜 약해졌을까? 물론 나이가 들면 심장이 약해지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얘가 약해도 만약 전신에서 혈액을 빨리빨리 당겨가서 쓰면 심장도 가져가네 하면서 빨리빨리 잘 보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전신에서 잘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얘가 막 열심히 보내주려고 해도 정체가 일어나 버립니다. 문제 발생 원인도 전신 사용량 부족에서 옵니다. 사용량이 떨어졌다. 즉 내가 몸을 쓰지를 않은 거예요. 혈액을 갖다 쓰지를 않으니까 심장이 주려고 하는데 안 가져가니까 얘가 부하가 걸려버린 겁니다. 문제의 원인도 운동 부족이고,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근육이 혈액을 당겨간다. 좌심실, 심근이 부담을 받지 않게 근육으로 도와준다. 이 개념입니다. 이미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좌심실이 비대해져 있고 지쳐 있고 근육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을 씀으로 인해서 심장이 해야 될 일을 전신 근육이 분산해서 야야 심장이 약해졌으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 오르기를 하고 몸을 쓰고 누워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다 보면 두근거림이 줄었네, 그리고 손발이 좀 따뜻해지네, 숨찬 게 덜하네. 계단 올라서 처음에는 이 숨찬 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봐 겁을 먹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에는 10층만 올라도 5층만 올라도 숨 차서 더 못 갈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하면 그게 6층이 되고 7층이 되고 10층이 되고 20층이 돼버려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 그게 됩니다. 왜? 계속 강화를 해서 이 심근의 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숨 차지 않아. 폐 울혈이 해소가 돼. 폐의 산소 교환 능력이 높아졌어. 이 뜻입니다. 단순히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폐도 부담을 들었고 심장도 딴 애들이 좀 도와주니까 부담을 확 낮춰서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던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냥 증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단을 올라야 되는 겁니다. 보통 분들은 이 증상이 있어서 난 계단을 오르기가 무서워.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두근거리고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니까 이거 내 몸이 이거 하지 말라는 신호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단을 3층만 올랐는데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계속 3층을 반복해서 그걸 익숙하게 해달라는 몸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4층에서도 괜찮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10층에서도 괜찮아져. 내가 몇 층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게 내 심장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면 반복을 해서 10층밖에 안 되던 내 심장의 능력이 15층 올라가도 괜찮아. 20층도 괜찮아. 숨이 안 차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심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단 오르기 너무나 잘 수행하고 계신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데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남들은 이거 좋아졌다 저거 좋아졌다 막 이렇게 댓글도 달고 하는데 나는 열흘을 했는데 한 달을 했는데 변화를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길고 지루한 구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로는 변화가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못 느낄 뿐입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냐, 그거를 진짜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 변화가 나타나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그때 알게 됩니다. 아, 그때도 변화가 쌓이고 있었구나 하고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고, 지루하다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지루한데 답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만 하시면 돼요. 심장이 약해졌을 때 숨이 찬다, 순환장애가 안 된다, 두근거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의학은 딱 기혈수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심장이 약해졌던, 위가 약해졌던 어떤 문제든 거기에는 기혈수의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근육의 약화, 에너지의 약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심장의 기운이 떨어졌어요. 힘이 딸려 펌프가 강하게 수축하지 못하고 흐느적흐느적거려요. 그러면 이건 기가 약한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막히고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도달을 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혈 부족 증상, 핏기가 없고 창백해지고 온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에너지를 받지를 못해서 수축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혈 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액이 부족해졌을 때, 혹은 에너지 대사의 최종 산물인 세포액이 흐르지 못할 때 부종 혹은 건조, 이런 게 생깁니다. 수의 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분이 최종적으로 세포 차원에서 도달을 해서 쓰이고 정맥으로 다시 돌아서 심장으로 돌아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온몸으로 다시 돌아야 되는데, 정체되어 있는 수분은 우리 몸이 쓰지를 못해요. 이건 꾸정물, 이미 오염된 물. 그래서 부종은 수, 진액의 정체이다. 그리고 진액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건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딸린다 했을 때 심장에 기가 딸려 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기가 모자라 했을 때는 전신적인 증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심장만 힘이 없어졌을까요? 심장 근육의 힘만 없어졌을까요? 위장도 근육이고 내 몸에 이런 것들도 다 근육이에요. 근육 약화 증상이 전신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져요. 뭔가 하기 싫고 맥을 못 추고 해블레하게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밥맛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소화도 안 되고, 뭔가 움직이려고 해도 근육이 안 받쳐주고 했다가는 지쳐버리고, 심장도 너무 허약해서 금방 퍼져버리는 거지. 조금만 더운데 이렇게 약간만 운동을 해도 심장이 맥을 못 쳐서 너무 다운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전신적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심장의 기만 약한 게 아니고 소화기의 기도 약하고 근육의 기도 약해지는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기가 약할 때 제가 환기, 인삼, 소화기가 많이 안 좋을 때 백출 이렇게 쓰면 기가 모이고 빠져나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를 모으고 기능을 항진시키는 그런 쪽의 약재 구성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위를 타고 허약한 쪽이 더 맞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사용을 하면 더 좋아요. 열이 너무 많은데 난 기가 너무 없는 것 같아 해서 인삼을 쓰면 항진이 돼서 도리어 심장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없고 맥도 못 추는 것 같아도 내가 열이 너무 뜬다, 그러면 인삼 종류는 조금은 배제하는 게 좋아요. 살살 조금씩 간 봐가면서 열이 치솟아 오르지는 않는지, 이게 수면 방해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순환장애, 우리가 혈이 부족했을 때 혈을 채우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혈의 기능을 강화를 하고 부족한 혈을 보충하는 것은 예전부터 한의학의 특장점입니다. 대표적인 처방이 지황, 당귀, 작약, 청궁으로 구성된 사물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혈액을 생성해주는 처방이에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물탕을 썼을 때 혈액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연구 결과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혈액이 부족하면 그런 약재만 쓰면 되겠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혈액의 문제가 단순하게 혈액의 양의 부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혈관들이 얼마나 잘 소통이 되고 있나, 그리고 혈액의 흐름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활혈이라고 해요. 혈액이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혈액의 특성은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소통하고 거기까지 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미세 혈관들이 막히는 현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혈액의 질이 좋으면 다 뚫고 지나가는데 혈액의 질이 나빠졌을 때, 혈액에 기름기가 많을 때,
그럴 때 결국 작은 혈관들이 막히면서 심장의 압박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정말 작은 혈관들의 건강도가 심장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단순히 보혈, 혈액의 양을 늘려주는 것 말고 미세 혈관을 뚫어낼 수 있는 약재 구성들, 그걸 활혈제라고 그래요. 한의학에서. 혈액의 흐름성을 좋게 하고 혈관의 막힘을 해소하는 그런 약재들인데, 청궁, 도인, 목단피, 단삼, 홍화, 이런 약재랑 혈액을 보호하는 약재랑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뚫는 애들은 삭삭삭삭삭 뚫어서 길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물량을 이렇게 늘려주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졌을 때 기를 보호해야 될 수도 있고 혈을 보호해야 될 수도 있고, 혈이 관상동맥이 잘 뚫리고 혈액이 잘 통과를 했을 때 심장 근육에 튼튼함이 생기니까 심장의 근육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이 두근거림이 잡힌다. 보혈, 활혈, 혈액이 도달만 하기만 하면 심장도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성이 나빠서 심장도 붓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여기 순환장애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말초순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초에서 부종, 건조 이런 것들이 생겨서 수분의 대사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 진액, 기혈수 중에 수,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쓰이는 물질 단계, 그리고 세포액 자체를 진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포액의 저류, 부종, 요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수분이 잘 흐르게 하는 복령, 조금 더 센 걸로는 택사, 백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조금 더 강한 약재로는 목통. 요 중에서 저는 복령을 좋아합니다. 이수지제를 잘못 쓰면 신체에 수분 고갈을 불러오기 때문에 적당량의 수분 대사를 해줘야지 과도하게 수분을 빠르게 어떻게 하겠다 해서 무리를 하면 처음에는 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진액 고갈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종 처리하기 위해서 수분을 너무 빠르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진액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넣어주면서 이 건조를 해소하는 거. 혈관 내부 표면이나 우리가 입 안에 점막이나 모든 촉촉한 안쪽 면은 다 점액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점액을 구성하는 것을 우리가 진액이라고 한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재가 대부분 쫀득쫀득하고 촉촉한 약재들이에요. 백합과 식물의 뿌리들은 다 진액 공급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둥글레 같은 것들, 실제 약재 상태일 때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구기자, 맹문동, 사삼, 현삼, 지모, 오미자 전부 다 촉촉하고 쫀득쫀득하면서 수분을 공급하는, 이미 그 식물들의 그 부위가 뭐 하는 부위냐면 수분과 영양분을 굉장히 농축해서 함유하고 있는 뿌리들 혹은 열매, 그렇게 진액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 몸의 촉촉함을 다시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심장 내벽이나 혈관 내벽의 촉촉함, 탄력성, 이런 걸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혈수 중에 수, 진액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느 부위가 어떻게 고장이 났던 간에 대부분 기혈수의 문제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보충을 해주면 흐름이 생겨요. 펌핑 능력, 수축 능력, 근육의 능력을 키워주고 기를 보강함으로 인해서 혈을 보강을 해서 혈액의 조성을 좋게 하고 혈액이 끝까지 뚫고 지나가고 어디에 막혀 있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종 산물인 진액을 세포 차원까지 공급을 하는 거. 이 세 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기혈수를 벗어나는 치료법은 없어요. 심장이 약해졌을 때 기혈수 보강으로 어떻게 심장을 다시 재건을 하는지 한의학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으로 심장을 강하게 하고 우리 근육을 강화를 해서 흐름을 다 좋게 할 수 있지만,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운동 능력도 부족해지고 운동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치료나 이런 약재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언급한 이 약재들 전부 다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제가 검증을 하고 문제가 안 되는 약재들만 사용을 해요. 더 강한 약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재들은 결국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성이 없고 안전하고 오랜 세월 몇천 년 검증되어 왔고 안전성이 입증된 것만 쓰면 한의학이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시간이 곧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빨리 뭔가를 해결하고 당장의 효과를 보고 그런 것들은 이 전체 시스템을 고려를 하지 않은 치료예요. 대부분 국소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강한 약들,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기를 손상시킨다고 하죠.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근데 다른 데가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심장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심장이 있어요.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있고 나가는 혈액이 있어요. 들어오는 쪽에는 수축해서 받아들이는 심장의 부위가 우측에 있습니다. 우심실.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좌심실의 압력에 의해서 뻗어나갑니다. 혈액이. 지난번에는 이 얘기를 했어요. 말초들이 좁아지고 혈관들이 기능이 떨어져서 얘는 열심히 보내주려고 하는데 혈관들이 잘 안 받아내니까 얘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결국 심장이 비대해져 버리고 기능이 떨어져 버리더라, 약해지더라,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졌을 때 우심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전부하가 걸려요. 이거는 심장의 후, 심장의 전, 들어오는 쪽이 전이고 나가는 쪽이 후란 말이에요. 전부하가 걸린다. 그러면 들어와야 될 피가 다시 빨려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 정맥 전체의 혈액이 고여버립니다. 몸 전체 정맥에서. 후부하만큼 전부하도 상당히 몸에 큰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이건 심장 자체의 문제보다 오히려 전신적인 문제를 더 많이 유발하겠죠. 혈액이 잘 안 가도 문제지만 정맥에 혈액이 많이 고여 있는데 이 정맥혈은 세포에 뭔가를 공급하는 혈액이 아니에요. 이미 세포를 다 거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한마디로 택배를 보냈는데 반품된 물건들을 싣고 오는 이 물류 차량입니다. 근데 걔들이 교통정체 때문에 다 서 있어.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진행이 안 돼요. 다 멈춰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울혈이라고 그래요. 피가 고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생기는 이 목의 정맥들, 경정맥, 여기가 울혈이 생기면 정맥이 이렇게 버럭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정맥이 여기 튀어나온 게 보일 정도예요. 그만큼 정맥혈이 심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고여있다, 정맥에. 그게 보이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혈액이 딱 고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디예요? 하지정맥. 시퍼런 혈관들이 불럭불럭 솟아오르죠.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혈액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되는 혈액들이 거기에 그대로 일을 안 하고 느리게 고여 있으니까, 이 정맥은 그렇게 힘이 있는 혈관들이 아니에요. 좀 느슨한 혈관들이어서 혈액이 많이 고이면 툭툭 붉어져 버려요. 동맥처럼 이렇게 탄탄한 혈관들이 아니고 압력을 받으면 이렇게 늘어져 버려요. 하지정맥이 발생하면 하체 쪽, 종아리 쪽 이런 데가 다 부어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스폰지 다리가 되어버리죠. 부종현상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만큼 피를 빨리빨리 안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정맥에 제가 뭐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있는 혈액들을 가자미근, 비복근이 수축을 하면서 다 펌핑해서 너 빨리 심장으로 들어가 하고 자꾸 밀어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펌프다. 그래서 하지정맥들, 심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혈액 고임 현상을 걔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계단만 오르면 돼요. 그리고 정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화기에서 영양분들이 들어온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서 정맥혈에다가 간이 영양분을 태워 넣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맥혈들이 멈춰 있죠. 아, 이제 안 가. 이렇게 다 정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서 영양분을 이쪽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미 꽉 차 있어. 이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 이전에 누가 있냐?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간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간이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미 다 막혀 있어서 보내지를 못해요. 간에서 정체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일단 간이 비대해집니다. 지가 너무 많은 혈액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화기는 계속 혈액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를 못하니까 간 비대가 와요. 간 기능에 심각한 무리를 주겠죠. 간은 피가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공장이 있어요. 이렇게 식품 공장이. 뭔가를 막 재료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택배차에 실어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택배차들이 다 멈춰 있어요. 물류 대란이에요.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원재료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공장 자체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막 물건들이 쌓이고 생산하고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공장으로 원재료들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더 이상 못 받아, 다시 가져가, 이 현상이 생깁니다. 소화기 쪽으로 역류시켜버려요, 혈액을. 소화기는 또 무슨 죄야? 자기는 그냥 열심히 할 일 다 했을 뿐인데 간이 안 받는데 다시 가져가래. 위가 더부룩해지고 그냥 부풀어 올라요. 소화기 자체가 가스 차고 팽팽해지는 거죠. 소화기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장 쪽으로 가는 혈류도 전체 흐름이 느려졌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량 자체가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장은 뭐가 많이 들어오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혈류량이 줄어? 뭐지? 왜 이렇게 피가 부족하지? 아, 내 몸에서 수분을 많이 빼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소변량을 줄여버리기 시작해요.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몸에 부종이 생기고 수분 정체가 있고 정맥혈에 흐르지 못한 혈액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위해서 신장이 물을 좀 빼주고 소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얘 입장에서도 이해는 돼. 전체 혈류가 줄었으니까 자기도 혈액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혈액이. 그러면 일을 줄여버려요, 자기도.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면 수분이 빠져서 혈액이 더 부족해지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활동량을 줄여버립니다. 신장 기능을 억제시켜버려요. 그러면 더 큰일이 발생합니다. 부종이 더 심해지겠죠. 몸 안에 물이 고이는 현상은 더 심해진다. 총체적 난국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싶을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요. 신장이 수분을 빼내지 않고 몸 안에 수분이 정체되고 수분의 오염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타격을 받기 시작해요. 뇌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밀로운 물질들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뇌 혈류 장벽에서 일단은 나쁜 게 들어온 걸 막아줘요. 근데 내 전신 혈액 순환이 이미 다 엉망이 되고 수분의 오염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필터를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해요. 결국 뇌 쪽으로도 오염된 물질들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통 생기고 어지럽고 기억력 안 되고 혼미해지는 겁니다.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별도로 분리돼서 일어나지 않고 심하냐 안 심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심장에도 피가 고이고 폐에도 피가 고이고 정맥에 혈액이 너무 많이 고이는 울열 증상이 심해지면 심부전으로 진단을 해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보면 심부전 진단을 안 받았을 뿐이지 다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존재하더라고요. 심부전 진단을 안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직은 괜찮아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경향성으로 다 흘러가더라. 제가 간 얘기했고 신장 얘기했고 심장 얘기했고 소화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모든 장기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폐는 별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순환기니까 이 호흡기인 폐는 그래도 뭐 잘 작동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언급한 장기 중에 지금 폐가 아직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근데 폐가 제일 문제예요. 심장이 있을 때 이렇게 후부와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고 정맥혈에서 이렇게 피가 들어와서 우심실에서 혈액을 딱 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폐한테 딱 보내줘요. 그리고 산소를 딱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좌심실의 압력으로 이 산소를 머금은 피를 전신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아까 좌심실이 힘이 떨어졌을 때 후부와 이쪽에서 압력이 걸리니까 보내주는 양이 줄었겠죠. 그럼 어딘가에 혈액이 고였을 거야. 어디에 고였겠어요? 좌심실의 이전에 있는 폐에 혈액이 고입니다.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받아. 그러면 그 전에 고여요, 혈액이. 폐울혈, 폐에 혈액이 고이는 현상이 생긴다. 소위 말하는 폐에 혈액이 고인다, 폐에 물이 찼다, 호흡곤란, COPD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현상이에요. 심장이 약해져서 혈액을 돌리지를 못하니까 고인 게 하필이면 폐더라. 그래서 심장 약화 증상에서 호흡기 질환이 따라오기 시작하면 폐가 부하가 많이 걸린 거예요. 밤에 기침을 하고 숨이 깊게 안 들어가고 숨차고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렁그렁 소리가 나고 힘들어집니다. 예외가 없죠.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심장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심장이 튼튼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얽힌 실타래가 풀린다 이거죠. 자, 구조를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과연 내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 여지 많죠. 심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좋아할 만한 훈련. 우리가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갔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다 고여있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보내준 혈액을 누군가가 잘 받아서 쓰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걸 다시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그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줄까? 심장 혈액을 많이 가져가면서 다시 보내주는데 도움을 주는 녀석이 누가 있을까? 혈액을 많이 쓰는 근육들입니다. 심장이 보내줘서 근육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심장이 그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요. 소모량이 많은 쪽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근육의 소모량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 제가 이걸 무슨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제 심장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에 봉착을 했을 때 저도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다치고 그런 과정에서 심장에 부하가 걸리고 혈액이 흐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 지금 제가 말한 증상들이 저한테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하체 운동을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고 무릎 아프신 분들, 뭐 수술하고 그런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하체 사용량이 줄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장 자체가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약해집니다. 오늘 지난번 시간 말했던 모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부전의 약한 버전이죠. 결국 그게 방치됐을 때 심부전으로 흘러갈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제 스스로한테 약도 써보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카약이에요. 그 당시에 하체를 거의 쓸 수가 없으니까 좀 격한 운동을 해서 이걸 극복 가능하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상체를 계속 2시간씩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 뭐가 있을까, 로잉 머신을 처음에는 살라고 했어요. 근데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실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흥미롭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미도 있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해서 찾아낸 게 카약이었고, 실제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들이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이 방식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노년기가 됐을 때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운동량, 조깅이나 이런 격한 운동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 운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패들링 스포츠는 실버 세대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심장 자체도 박동시키고 이 심장이 뿜어낸 혈액을 누군가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가져간 다음에 그 근육의 펌핑으로 인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심장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우심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근육들이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이미 근육들이 지가 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꾸 가져가고 다시 보내주고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장은 심박수는 올라가는데 기분 좋아. 힘들지 않아. 그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심장이 그냥 강해져요.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는데 두꺼워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아요. 몰랑몰랑 하면서 유연성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거죠. 이거 말고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제가 맨날 영상 찍으면서 기승전 운동으로 막 기결이 되잖아요. 저도 뭐 다른 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장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얘는 감정의 장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드럽게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제가 늘 자기 비하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얘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부정적 감정에 오래 빠져 있을 때 얘 리듬은 난조를 보입니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과거를 곱씹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기분 좋기 위해서 얻는 이득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를 곱씹고 미래를 걱정했을 때 얻는 이득이 뭐가 있었어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고통스러워도 되는 이 현재가 고통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내가 기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꽤 괜찮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현실적인 얘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운 좋게도 제가 한의사고 저한테 계속 좋은 걸 많이 주고 있어요. 약도 쓰고 한약도 쓰고 우리 제품들도 먹고. 근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분들한테 운동만을 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이 제가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혈액 기능이 거의 바닥이 나 있어요. 그런 세월이 오래 겪다 보니까 뭐 혈액이라고 흐르지 않았을 때 그 기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혈액도 세포잖아요. 혈액도 산소와 영양분을 충실히 공급받아야지 혈액 기능을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다 보니까 혈액 기능 자체가 떨어져 버렸고 혈액 양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허여멀건하고 뭐 피 없고 한마디로 그냥 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환자들이. 그리고 뭐 우리 여직원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 분들 운동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는 거고, 제가 결국에는 위장, 심장 살리면서 피 만들어내고 피 돌리고 그런 처방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줘요. 처음에 굴러갈 수 있게, 그나마 운동이라도 할 수 있게. 혈어 상태에서 만약에 운동을 격하게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바닥을 쳐버립니다. 좋은 혈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를 공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혈액이 기능을 하니까 그때 운동을 했을 때 버텨낼 수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일단은 영상을 통해서 운동이라는 첫발을 떼게 만들고, 근데 그걸로 해결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혈액의 기능이 아직은 괜찮아서 운동만으로 발을 떼니까 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더라. 그런 댓글들 일단 너무 좋아요. 저는 저한테 누군가가 치료받으러 오길 원하지 않아요.
본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길 바래요. 저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진료를 저만 100% 다 해낼 수는 없어요. 제가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도 찍어야 되고 진료도 봐야 되고, 저한테 올 때 일단은 본인이 뭔가를 좀 하고 오세요. 그래야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겠고 이승우 원장이 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오시는 분들 제가 반가워할 것 같아요. 돌려보냅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은 좀 해결하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낸 분들 꽤 있어요, 제가.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친밀하게 진료를 제가 못 해드려요. 환자 예약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부원장이 사실 저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꼼꼼하고 한 분한테 집중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등한시한다 이건 아니지만 저희 치료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저한테 진료받으나 부원장한테 진료받으나 우리가 이 환자분을 어디까지 옮겨놔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요. 근데 꼭 이승우 원장 봐야 된다 라고 고집을 하시면 진료가 한 달 후에 잡히잖아요. 그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저희 시스템을 믿고 저희 부원장한테 예약을 하세요. 제가 그 이면에서 시스템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충분히 만족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료까지 오기 힘드시다 그런 분들, 저희 제품 라인업들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제 설계하에 있고, 저는 이 분들의 하루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분들의 혈액과 위장 문제를 어떻게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복구시킬까. 사실 우리가 한약 처방보다 그 전 단계의 제품이 있어요. 한약도 못 받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저희 제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한약을 받아내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몸이 못 받아낼 거예요. 한약이 기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아직 기초적인 단위에서 더 약한 분들은 제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품은 굉장히 순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누가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먹었을 때 몇몇 디테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위전보를 드셨을 때 한 0.1% 수준에서 조금 변이 묽어진다, 설사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많은 분들은 변도 시원해졌다, 변이 부드러워졌다, 변이 딱딱한 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누군가한테는 점액을 늘려주고 진액을 늘려주는 그 성분들이 흡수율이 떨어지고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한테는 그 점액의 재료조차도 흡수를 못해서 설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품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분들이에요. 위전보라는 굉장히 순한 세팅조차도 살짝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운부터 좀 다져나가야 돼요. 우리 환이나 단 제품이나 환기비책 같은 기운을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거 먼저 시작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예를 들면 위전보를 드시고 좀 설사 기운이 좀 있다. 그러면 환기비책을 오전에 먹고 위전보를 오후에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진액도 부족하고 혈도 부족한데 기도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최약체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도 다 다가설 수 있게 제가 모든 제품으로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하고 찾아보시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환기비책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300단, 300환도 그런 설사, 위나 장이 너무 무기력할 때 그런 걸 커버를 해주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면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심장 얘기를 계속 해나갈 건데, 우리 몸에 장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장, 폐, 위장, 소화기, 신장 여러 장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이 뻥 뚫려 있고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들, 소화기랑 심장, 그리고 나머지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 꽉 들어차 있어요. 빽빽하게.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다르겠죠.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장기는 혈액을 어떻게든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으로 혈액의 성분들을 조성해내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필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속이 뻥 뚫려 있고 근육형 장기로 이루어져 있는 소화기나 심장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근육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소화기나 심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정교한 설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육으로 이루어진 겉에 외곽, 그리고 그 안을 지나가는 물질, 그걸 이동시켜주는 수축력,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죠. 우리 영양소 수분의 흡수 통로인 소화기, 그리고 온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심장, 그리고 혈관. 혈관은 심장의 연장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두 장기가 고장이 났을 때,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박출량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만성질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해보면 항상 위장 아니면 심장이에요. 문제의 초기, 만성질환의 초기에는 항상 심장과 위장의 문제로 시작을 해요.
좀 소화가 안 되네, 좀 혈액순환이 안 되네, 위로 열이 뜨네, 온도가 조절이 안 되네, 피부가 건조해지네, 근육이 아프다, 팔다리가 저리다, 피가 안 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점점 이거를 그대로 놔뒀을 때 결국에는 실질 장기, 꽉 들어찬 장기인 간이라든지 신장도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혈액이 잘 들어갔을 때 공급되는 혈액을 바탕으로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심장 기능의 악화에 의해서 혈액 양이 줄었을 때 2차적으로 그 장기들은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망가졌다, 그런 수치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이미 혈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심장과 혈관의 능력이 떨어졌고 소화기도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린다,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다, 이런 심장 약화의 증상들이 있고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주변에서 좀 흔하니까 단순히 신경과 약 타다 먹고 수면제 타다 먹고 소화제 먹고 해서 조금 해결되니까 대부분 이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그게 60대 후반 70대 됐을 때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냐? 잘 못 버텨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약화되고 더 심한 질환들이 그때부터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임상에서 쫙 봤을 때 심장과 소화기가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좋은 혈액을 만들고 그걸 필요로 하는 장기에 제대로 공급을 해줬을 때 그 장기가 웬만하면 안 망가져요. 그래서 항상 위장과 심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설령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 얘기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집중을 해봅시다. 심장 되게 복잡하고 뭔가 내가 통제 불가능하고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장기잖아요.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심장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 열심히 역할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심장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쌓아 나간다면 훨씬 더 심장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검사를 계속 돌리거나 아니면 처방약을 받아서 복용하는데 그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나는 이제 고혈압 약 먹어야 되고 심장약 먹어야 되고 스텐트 심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구나. 보통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개선의 방향들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 심장이란 거는 심장내과, 심장외과 이런 데서 건드릴 수 있는 좀 특수한 장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쓱 밀어놓지 말고 한번 구조를 살펴보고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찾아내면 돼요. 심장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좌측 가슴에 있죠. 심장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 이런 말이 있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뭐 이렇게 복잡해, 난 잘 모르겠어. 크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장을 딱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좌측에 있는 것은 좌심방, 좌심실이에요. 내 기준으로 왼쪽 손 쪽에 있는 게 좌심방, 좌심실, 우측에 있는 게 우심방, 우심실. 간단하죠? 근데 심방은 일단 또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심실이에요. 심장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두께가 보이죠? 심장 외부의 근육 두께. 심방의 근육 두께는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심실의 근육 두께는 두껍죠. 핵심적인 역할을 심실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역할? 수축을 하면서 피를 쥐어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육이 두껍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심장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이제 이거 생각하지 말고 크게 봤을 때 우리 몸에서 혈액을 보내고 다시 받아들이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왜 피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돌릴까요? 혈액 중에 우리가 뭘 태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온몸의 곳곳에 모든 건 세포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은. 얘들은 하나의 생명체예요. 세포는. 그 안에서 에너지 대사작용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대사작용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첫째, 물이 가장 중요해요. 둘째, 포도당, 영양소, 그리고 세포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산, 그리고 산소. 이게 가야 됩니다. 이게 가야지 세포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세포 하나하나한테 전달해 줄 수 없으니까 혈관을 통해서 쫙 보낸 다음에 거기서 모세혈관으로 세포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그냥 거기서 떨구고 와요. 그러면 세포가 그걸 주워 먹어요. 양식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양식장에 이렇게 광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뭘 줘야 될까요? 일단 깨끗한 물, 산소가 포함된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다음 둘째, 사료 줘야겠죠. 사료 안 주면 얘들 죽겠죠. 산소, 깨끗한 물, 영양분, 이게 양식장에 광어 키우듯이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계속 신선한 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신선한 건 어디서 왔을까? 폐에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였죠. 간에서, 소화기에서 흡수한 영양분은 일단 먼저 간으로 가요. 거기서 영양분, 세포가 쓸 수 있는 영양 상태로 합성을 한 다음에 혈액 속으로 넣어줘요. 간이. 영양분 왔죠?
산소 왔죠. 물은 소화기에서 흡수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세포들한테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다. 신선한 거 공급해줬죠. 그럼 가져와야겠죠. 뭘 가져와야겠어요? 세포 대사 산물들을 가져와야 돼요.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놨고, 그리고 물이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사 과정에서 남은 찌꺼기들, 광어 양식장에서 예를 들면 광어가 똥을 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 빼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더러워진 것을 일단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선한 걸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광어 양식장에서는 옆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서 계속 신선한 거 공급하고, 이거 조금 더러워진 걸 바다로 빼버려요. 바다는 항상 꽤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체 시스템은 다 사용한 물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 신장이 걸러서 좀 더러운 것들은 빼내버리고 깨끗한 물은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폐에 다시 가지고 와서 또 밖으로 빼내고 또 산소를 가지고 가고, 우리 몸 전체는 이렇게 완전히 물질을 다 빼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다시 합성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재사용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포들이 사용한 물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심장으로 다시 돌려옵니다. 그걸 폐로 보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간에서 영양분도 태우고 해서 다시 또 동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죠. 자, 이제 또 다시 심장으로 집중해 봅시다. 심장이 있어요. 이쪽에서 다 사용한 혈액들이 들어온다고 봅시다. 정맥을 통해서. 그리고 동맥을 통해서 몸 전신으로 깨끗한 혈액을 보내요. 이 전체 순환 시스템에서 심장이 하는 역할은 일단 정맥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동맥을 통해서 내놓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개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서 정맥에서 들어올 때 처음으로 만나는 심장의 수축 펌프가 우심실입니다.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빨아들이면서 다시 이걸 수축력에 의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폐로 보내요. 그리고 좌심실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우리 몸 전신으로 뿌려버립니다. 우심실 받아들이면서 폐로 한번 보냈다가 폐에서 나온 거를 좌심실이 받아서 다시 전신으로 뿌려버린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심장 전이라고 보고 여기를 심장 후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 전신으로 보내는 이 압력에서 심장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은 보내려고 하는데 전신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잘 받아주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후부하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요 후부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펌프는 보내주려고 하는데 호스가 이걸 받아내지를 않는 거예요. 펌프의 압력에 의해서 이 액체가 쭉쭉 밀려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혈관들이 탄력이 떨어져 있고 막힌 데도 많고 좁아져 있다. 열심히 보내는데 일단 안 가요. 가야 될 부분까지 가지도 않고 심장은 왜 안 가지 하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모든 건강한 장기가 그렇듯이 처음에는 이걸 이겨내려고 해요. 자꾸 혈액이 안 와 라는 신호가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많이 보내줄게. 괜찮아. 나 아직 힘이 있어. 심장의 압력을 증가시켜요. 계속.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좌심실이 비대해집니다. 심장 근육이 많은 부하를 하루 종일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 근육이 피로해지면서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보내줄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좀 더 양이 늘어나서 좀 극복이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안에 담을 수 있는 혈액 양이 줄어버려요. 공간이 좁아져 버려요. 보내려고 힘은 키웠는데 실제 한번 수축해서 보내는 양은 찔끔찔끔이에요. 양은 더 줄어버렸어. 처음에는 더 많이 보내려고 근육을 키웠는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을 막 키웠어. 근데 근육이 커지니까 체중도 같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 힘은 더 생겼어요. 그런데 늘어난 체중에 의해서 결국 길게 올라갈 때, 오랜 시간 올라갈 때 지쳐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심장이 점점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좌심실이 비대해지면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그 근육 조직은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고 혈류를 받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 버려요. 처음에는 더 강해지려고 근육이 커졌다가 효율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딱딱해지고, 딱딱해지니까 관상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받아서 이 근육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혈액을 받지도 않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완전히 약화된 상태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이제는 전신 순환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겠죠. 처음에 혈관들이 좁아져서 그런 부하들이 발생을 해서 그걸 이겨내 보려고 심장이 지가 용을 쓰다가 얘까지 이제 힘들어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피가 덜 가던 그 말초들은 심장 약화에 의해서 피를 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온몸이 건조해지고 피가 안 돌고 혈색이 떨어져 버리고 다리가 쥐관하고 저리고 눈은 건조해지고 시력은 떨어지고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는데도 몸은 그걸 제어하지를 못하고 막 피부는 간지럽고 각질이 일어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소화기는 식욕이 없고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혈관들이 망가지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망가진 혈관들이 결국 또 심장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혈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망가졌을까요? 잘못된 식습관, 혈류 흐름을 좋게 하지 못하는 그 끈적끈적한 과잉 탄수화물, 당, 카페인, 담배, 불규칙한 식사, 수면, 운동 부족, 과잉 지방 섭취 이런 것들이 생활 습관상에서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지고 죽상판이 생기고 혈관 안에 염증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상태. 좁아지니까 혈류가 안 가니까 심장아 더 보내줘 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알겠어 보내줄게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얘까지 지쳐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야식을 좀 좋아했을 뿐인데 내 심장이 이렇게 될 줄 나는 몰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트리거가 생각보다 결국에는 몸을 망가뜨려요. 심장이 망가지면 그 후순위로 혈액이 잘 안 통하게 되니까 결국 간이나 신장 꾸준히 혈액이 들어와서 적셔주고 그 안에서 작용들이 일어나야 되는 장기예요. 걔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피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부전이 오고 간이 망가지고 그때는 돌이키기가 어렵죠 이미. 그래서 자꾸 앞 단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심각하지 않을 때, 내가 만성적인 증상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소화가 내가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1년 내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내 삶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제거해야 될 걸 제거하고 바로 세울 걸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복잡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계단부터 오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정렬이 일어나요. 내 삶의 불규칙함, 무질서함 이거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까 생각하면 시작도 못해요. 근데 내가 계단을 오름으로 인해서 하루를 승리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승리한 이 기쁜 마음에 상을 주고 싶어.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야지. 그리고 제때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움직여야지 하는 생각들이 점점 개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장에 대해서 이 내용들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여기까지 지금 따라온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모르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냥 알든 모르든 내가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걸 쌓아 나가면 내가 얼마나 심하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20년간 그런 행동을 해왔으면 최소 몇 년은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최근 몇 년간의 잘못된 생활에 의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걸 느낄 때 혈류가 순환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그런 징후들이 나타날 때 길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투자하면 몸은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걸 자꾸 단기적인 문제로 보고 소화제를 타서 먹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성공할 수 없는 거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훨씬 더 원인이 뿌리 깊고 내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은 심장 좌심실이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서 후부하가 걸렸을 때 점점 혈관 쪽으로 보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점점 벌어질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부정맥 진단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게 젊은 층에서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65세를 넘어서면 빈도가 5%에서 10%까지 증가를 하고 80세를 넘어가면 10에서 15%의 사람들이 부정맥 진단을 받습니다. 부정맥 한자 그대로예요. 아니부, 정도날 정, 맥박 맥. 부정맥인 사람들은 맥박이 어떻겠어요?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뛰다가 갑자기 튀어오른다든가 한 타임 쉬어간다든가 정상적이지 않고 좀 무질서한 맥박 상태를 보입니다. 부정맥이 있어도 자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맥박은 정돈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30에서 40%의 사람들은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심방에 혈액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이 혈전이 생기는데 이게 심장 안에 있을 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게 몸을 타고 돌면서 뇌로 들어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증상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생긴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기 때문에 부정맥 단계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30에서 40%의 사람들은 증상을 못 느끼지만 나머지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오르막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럽고 기운 빠지고 두근두근한 느낌을 받고 심장이 좀 약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면 부정맥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데 혈전 용해제나 혈압약 이런 종류로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주고 심장 박동 패턴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질환에 걸리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영향이 제일 큽니다. 젊은 층에서는 잘 발생을 하지 않다가 60세, 65세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면서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과 같아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액이 느리게 흐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장 안에 혈액이 고이면서 거기서 혈전이 생기는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하고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겠죠. 세부적으로 부정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면 심장 안에 동반결절이라고 전기 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그 부위가 있어요. 거기서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켜서 심방과 심실이 리듬감 있게 수축하고 혈액을 뿜어내게 만드는데 심장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동반결절이라는 이 신호에서부터 모든 근육 수축이 다 연결돼서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근육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즉 이게 단순히 전기신호 하나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동반결절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딱 신호를 주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심장 근육들이 순차적으로 박동을 하는 거예요. 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이 동반결절이 고장이 나면 심장의 리듬 자체, 근육의 수축 리듬 자체가 깨지고 불안정하게 바뀌겠죠. 왜 멀쩡하던 이 동반결절이 고장이 났을까요? 첫째로 세포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둘째, 심장의 혈류 흐름들이 나빠지면서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 전기적 신호를 발생해주는 그 세포의 기능 자체가 축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심장 기능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세포 기능이 축소되면서 동반결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즉 혈압약 같은 걸 오래 먹었을 때도 이게 발생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심장 리듬 자체가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 놀랬을 때, 화가 났을 때, 불안할 때 계속 그 심장의 전기적 신호가 자극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엄청 길게 노출이 됐을 때 이 동반결절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첫째로 이 동반결절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장에 있어서 첫 번째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나머지 근육들이 그 신호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건데 이 동반결절이 약해졌을 때 지휘자가 제대로 바이올린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대충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바이올린이 언제 지금 들어가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에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동반결절 말고 다른 세포들도 존재합니다. 동반결절이 보통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세포들은 가만히 숨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휘자가 있으니까. 근데 동반결절이 약해지니까 다른 애들이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불안정해지고 일정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휘자의 약화나 부재가 불러오는 오케스트라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동반결절이 정상적 신호를 계속 주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근육, 심장 근육 세포들이 생깁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를 줬는데 저기 첼로가 줄이 끊어졌어. 그래서 반응을 안 해. 소리를 못 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관상동맥 기능이 약해져서 국소 심장 세포들이 좀 괴사를 했다거나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동반결절의 문제가 아니고 신호를 계속 주는데도 심장 세포들이 반응을 안 하는 영역들이 존재하게 돼서 이 부정맥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과연 약물로만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 원래 자체 리듬으로 돌아가던 심장이 더 이상 자체 리듬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하나가 있어요. 심장은 자체 리듬도 만들어내지만 외부 감정이나 외부 활동에 반응을 해서 심장 자체가 동조화돼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의 심장 리듬, 기분이 좋을 때의 심장 리듬, 놀랐을 때의 심장 리듬 각각 다 다르잖아요. 스스로도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지만 외부 반응에 의해서도 특정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리듬이 깨졌을 때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외부에 일정한 신호 패턴을 주게 되면 심장을 다시 좋은 리듬으로 동기화시킨다, 공조시킨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외부 리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정하게 하고 있는 외부 리듬이 심장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심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심장의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 호흡 일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도 가만히 살펴보면 의식적이지 않은 호흡은 불안정하거나 과호흡을 하거나 숨을 또 깊게 안 들이마시고 얕은 호흡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흡 자체를 좀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면 심장 리듬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의식적인 심호흡을 계속 반복을 해서 심장의 심박수를 낮추고 안정되게 만드는 그런 호흡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 명상을 하거나 단전호흡을 하거나 이런 게 부정맥 혹은 심방세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외부의 리듬이 주입돼서 심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 일정한 리듬으로 하는 운동, 즉 걷기 혹은 조금 더 강도를 올린다면 계단 오르기, 일정한 패턴으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패턴에 따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류, 다시 뿜어내는 혈류, 이게 일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했더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정했던 게 좀 안정된 느낌을 받는다. 그러고 나서 잠을 좀 잘 잔다. 호흡이 깊어졌다. 이게 일정 부분 심방세동이 있던 분들이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왜? 반복해서 규칙적인 리듬을 주니까 심장이 그걸 따라 올라오고 하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12주 정도 지속된 일정한 시간에 하는 규칙적인 걷기, 계단 오르기가 부정맥 빈도를 많이 낮췄다. 실제 심박 조율기를 심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개입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없어져서 혼란스러운 연주가 지속될 때 외부에서 누군가가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케스트라가 그 리듬에 맞춰 연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휘자가 없어도 일정한 패턴이 주어지면 연주가 가능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심장은 24시간 내내 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한정된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 리듬에 개입을 하려면 매일 반복해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좋아져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수면 리듬 맞추고, 그리고 지속적인 운동을 하고, 심장에 좋은 행동들,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부정맥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격한 운동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일정한 패턴의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만만한 게 걷기랑 계단 오르기예요. 일정하거든. 심장이 놀래질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강화 훈련이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했을 때 부정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도 좋아지고 혈관 탄력성도 증가하고 당연히 혈전의 발생 빈도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약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단삼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우리가 보혈 개념으로 사용하는 약재들이 그 혈전을 부수게 되고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항응고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응고제도 아시다시피 계속 썼을 때 이 부작용이 있잖아요. 멍이 잘 든다거나 피가 좀 안 멈춘다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방에서 보혈, 활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재들은 그 항응고제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 단순히 어혈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혈액의 기능을 강화를 하는 보혈, 혈액의 양을 늘리는 그 작용을 합니다. 보혈 기능을 하는 한약 처방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보혈을 하게 되면 사람의 혈색이 바뀌어요. 이게 그냥 제일 눈에 띄는 변화예요. 혓바닥이나 이 혈색, 손바닥 색깔 이런 게 변해요. 말초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죠. 막혀 있어서 거기까지 좋은 혈액이 도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뚫리고 혈액의 양이 많아지고 흐름성이 좋아지면 붉은기가 올라옵니다. 사람한테 있어서 붉은기는 굉장히 중요한 혈액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안쪽들, 그리고 얇은 피부들, 파리하고 이 붉은기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혈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젊을 때는 그냥 혈 부족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혈액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오늘 얘기한 부정맥이라든가 혈이 막히는 현상, 저리고 진하고 뭉치고 뻣뻣해지고 두통 나오고 소화 안 되고 모든 증상을 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몇 시에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셨어요? 혼자 깨셨어요? 아니면 알람으로 깨셨어요? 제가 해가 뜰 때 눈을 뜨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때 움직이면 좋다. 일출은 인간의 리듬을 맞추는 첫 번째 단추예요. 심장에서 첫 번째 리듬을 맞추는 그 단추, 그 스위치가 동방결절이라면 인간의 하루의 삶에서 첫 번째 스위치는 일출입니다.
그 일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거의 결정이 돼요. 일출 리듬에 맞춰서 하루를 정렬해 나가면 심장이 너무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일출을 하면서 깨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내 몸의 장기를 깨워내고 그런 리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떻게 일어나요? 늦게 잤잖아. 1시, 2시 돼서 잤잖아.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 일출 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요즘 5시 반에 해 뜨는데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7시, 8시에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알람 소리 듣고 놀래서 혹은 무시하고 다시 자고 그리고 또 아침이야. 일어나기 싫은데 이 불쾌한 기분을 먼저 주잖아요.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고쳐나가는 게 좋아요. 내 하루의 리듬을 얼마나 부드럽게 시작하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몸 전체 그리고 내 심장 건강한 리듬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상을 일출과 함께 하고 거기다가 운동까지 해주면 아침 심장을 위한 최상의 레시피입니다. 거기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심장이 좋아해요. 그 아침의 기상과 그 아침의 심장 훈련으로 하루를 튼튼하게 버텨냅니다. 불안정하지 않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게 점점 익숙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잘 안 놀래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덜 개입을 해요. 심장이 튼튼해졌냐는 딱 이런 걸로 평가하면 됩니다. 심장이 힘들어지면 전부 다 부정적 감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침범해와요.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치료하고 하루의 리듬을 맞춰 나간 분들은 그게 사라졌다. 내 삶에서 불안이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었던 그 불안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루를 제대로 설계하고 그걸 매일 반복해 나가시기만 하면 심장부터 튼튼해지고 몸이 하나씩 하나씩 정상적인 리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